박지연,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착한 연기 좀 그만해. 내가 너 엄마 돈 훔쳐 먹을 줄 알았거든? 요양병원 복도에서 신우이는 공개 처형을 하듯 제게 소리쳤어요. 환자 보호자들, 간호사들 모두가 멈춰서서 절 보더군요. 어딜 봐도 의심과 비웃음뿐이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신우이는 제 서류를 발로 차듯 바닥에 내팽개쳤죠. 입 닥쳐. 형님은 원래 이런 사람이지? 엄마 재산도 없는데 왜 들러붙어? 도대체 뭘 노리는데? 그 조롱 소리들이 칼처럼 박혔어요. 심장이 뜯기는 듯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죠. 사람들 앞에서 인간 이하로 짓밟히는 그 순간, 왜 나한테만? 눈물이 턱에서 떨어지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욕, 수치, 억울함 숨조차 막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비웃는 그 입술들을 산산조각 낼 반전의 전부가 제 손 안에 있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46살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혈압약 2알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요즘 들어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주공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30년 된 이 건물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면서 유독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풍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남편을 깨워야 했어요. 일용직이라 새벽부터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네요. 요즘 집에서 말수가 줄어든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딸아이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밤늦게 공부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28인데 아직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집안 형편이 늘 빠듯해요. 남편 일당과 제 간호조무사 급여로는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버겁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죠. 요양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미라예요. 신우이 윤미라였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간병을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형님 믿고 버티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였어요. 믿고 버틴다니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시네요. 그런데 미라 씨, 주말에 한번 들르실 수 있으세요? 아, 형님, 요즘 정말 바빠서요. 연말이라 계약 건들이 많아졌거든요. 전화는 금방 끊어졌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조무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 하얀 옷을 입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요. 오전 내내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 약 챙기고 식사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시어머니 병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늘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뭐려? 너 힘들지? 순간 울컥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다시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딸아이 저녁 차려줘야 하고 남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시어머니부터 돌봐드려야 해요. 병실 복도를 걸으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흰털이 늘어났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46이라는 나이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식사를 거의 못 드셨어요. 암 때문에 입맛이 없으시거든요. 지연아, 가방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께서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오래된 검은색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응, 그거야. 가방을 들이자 시어머니께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시더니 갑자기 힘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하자. 그 순간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지연 씨, 수고 많으세요. 제가 밤에 지킬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형님, 미라예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평소와 비슷하세요. 아, 그런데 형님, 죄송한데 이번 달 병원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미 우리 집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니 딸 수진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저녁은? 아빠는 야근하신다고 연락 왔어요. 텅 빈 집에서 딸과 둘이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집 저녁 풍경이에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가방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주공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나름의 무게를 지고 있겠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에 와서 가족을 챙기는 일. 그런데 오늘 뭔가 달랐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상시와 같은 오후였어요. 간호조무사 업무를 마치고 시어머니 병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시누이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묻던 분이 직접 병원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미라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죠. 아, 형님 오셨네요. 미라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미라 씨,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뵈러 왔죠.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와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딘지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없으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미라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펼쳐 놓았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엄마,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우리 집이랑 예금 다 정리하는 거예요. 미라가 말하면서 도장까지 꺼내 놓았습니다. 뭔가 급하게 처리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들여다보려고 하시는데 손이 많이 떨리셨어요. 요즘 병세가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지연아, 이거 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눈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평소에도 복잡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산 정리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언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동의서,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유언장과 비슷한 성격의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중요한 서류를 성급하게 서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형님은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해요? 엄마 재산인데요. 목소리 톤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시는 게, 형님, 이거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세무상 문제 때문에 정리하는 거라고요. 미라가 말을 끊으며 서류를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계셨어요. 미라야, 이거 뭔지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래? 시어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미라가 다시 도장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쪽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예금 계좌 정리, 그리고 상속 포기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미라 씨, 이건 어머니께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말했어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 일에 왜 자꾸 끼어드세요?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라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님이 뭔데 우리 엄마 재산 일에 간섭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 전화로만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미라야, 지연이는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형님이 도와준다고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미라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내용을 확인해 보자는. 제가 말하려는데 미라가 손으로 제스처를 했어요. 됐어요, 형님.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미라가 일어서면서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미라가 나간 후 병실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아, 내가 뭘 모르고 사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뭔가 달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라의 태도, 변화, 그 서류의 내용, 그리고 시어머니의 불안한 표정까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단순한 가족 간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점심시간에 일찍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지연아, 어제 일말인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멈추셨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간병인 아주머니였어요. 지연 씨, 아까 미라 씨가 전화 왔어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끝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 미라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어제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요양병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간호사실로 들어갔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수정 간호사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어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정 씨,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지연 씨 오셨어요? 라고 반겨주던 분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들어갔더니 간호사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지연 씨. 김미경 간호사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307호 할머니 약을 챙겨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수정 씨와 미경 씨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나? 모르겠어.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더 선명해졌어요. 미경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 구석으로 가더니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혹시 307호 어머님 통장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통장이요? 무슨, 그냥. 미라 씨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 엄마 통장 들고 다니신다고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통장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통장을 만진 적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미라 씨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미경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도둑 취급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몇 년 동안 성심성의껏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이런 의심을 받는다니. 그날부터 간호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제가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은근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입 간호사 정유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선배님, 307호 어머님, 가족분이 또 오셨어요. 미라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복도로 나가봤더니 미라가 수정 씨와 구석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간병비 관련해서도 잘 봐주세요. 혹시 이상한 영수증이나 그런 거 있으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간병비를 횡령할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지연아, 앉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평생 욕심 안 내고 산 거 알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뭔가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고생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미라가 너한테 못되게 하지? 순간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평생 욕심 안 내고 산 거 알지? 그래도 미안하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제 입지가 점점 좁아졌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저와 대화를 피하고 혹시라도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나 감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힘든 건 집에서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용직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딸 수진이는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생활비는 계속 모자라고 시어머니 병원비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입술색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까? 미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의심하고 병원 사람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잠깐 깨어나셨어요. 지연아, 아직 있니? 네, 어머니.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민이 정리됐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미라가 아무리 방해해도 주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도 시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잘 모셔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깊은 밤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가족회의 좀 하려고 해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어요. 가족회의요? 네, 엄마 일 때문에 정리할 게 있어서요. 형부랑 같이 강남으로 나와주세요. 왜 하필 강남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뭔 일일까? 모르겠어요. 그냥 가봐야죠.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였어요. 평소 제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8,000원이나 하는 곳이었거든요. 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노트북까지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부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표정이 딱딱했어요. 미라 씨,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앉으세요. 커피 주문하고 이야기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하루 용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미라가 노트북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어요. 복잡한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재산 정리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엄마가 남긴 건 요양병원 빚이랑 월세 보증금 뿐이에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빚이라뇨? 요양병원비가 3천만 원 정도 밀렸고 원룸 보증금이 800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라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형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가요?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돈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병원비만 계속 쌓이게 놔뒀잖아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돈을 만진 적이. 그럼 형님이 몇 년째 간병했는데 뭘 했어요? 미라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중재하려고 했어요. 미라 씨, 일단 목소리 좀. 형부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서 뭔가 기대한 거 없었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상속 포기 각서예요. A사 용지 2장이었어요. 이미 작성되어 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엄마 곁에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빚도 형님 몫이 맞죠? 여기 사인만 하세요.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동안 성심껏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빚까지 떠안으라는 거였어요. 내가 어머니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빚을 뒤집어 써야 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시선이 더 몰렸어요. 형님이 간호한다면서 뭐라도 기대했죠?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돌봐드린 것 뿐이에요. 그럼 왜 서류 보는 걸 그렇게 막았어요?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제발.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뭔가 남을 줄 알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흥분해요? 미라가 차갑게 웃었어요. 남편은 계속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형부님도 뭔가 말씀해 주세요. 미라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 남편의 대답이 더 비참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상속 포기와 빚승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인만 하면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항의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형님은 뭘 했는데요? 미라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엄마 마지막까지 돌봐드린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떠안으라고요? 그게 도리죠.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럼 엄마 장례식도 형님이 치르세요. 저희는 손 뗄게요. 미라의 마지막 말이 등 뒤로 따라왔어요. 카페를 나와서 남편과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를 봐야 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호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때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들어야 하지. 몇 년 동안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결국 도둑 취급당하고 빚쟁이 취급까지 받게 되었어요. 조용히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어요. 지연아, 울고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고생만 하잖아.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음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 미라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병실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 깨어났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가빠 보였습니다. 얼굴도 더 창백해지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라와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모욕적인 말들, 남편의 침묵, 그리고 빚을 떠안으라는 요구까지.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작년 가을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비교적 상태가 좋으시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단풍이 든 나뭇가지가 보이던 오후였어요. 지연아, 부탁 하나 들어줄래? 시어머니께서 옆에 걸어둔 헌 카디건을 가리키셨어요. 네, 어머니. 이거 단추 하나가 떨어졌거든. 꿰매줄 수 있어?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젊을 때부터 입으셨다는 옷이었습니다. 소매 부분이 닳아서 실밥도 풀어져 있었죠. 물론이죠. 바느질 도구가 있나요? 침대 밑에 상자 하나 있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침대를 가리키셨어요.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된 바느질함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바느질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실패, 크고 작은 바늘들, 색색깔의 실뭉치들,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단추들과 헝겊 조각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형님 거야.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네,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오래된 바느질 도구들인데 말이에요. 상자 한쪽 구석에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두꺼워 보였는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봉투는 뭐예요? 물어보려다가 시어머니께서 카디건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어요. 그 카디건 말이야,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거든. 그렇군요. 그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바느질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까지. 지연아, 너도 고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며느리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거든. 그때 봉투를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을 못했어요. 카디건 수선에만 집중하느라 말이에요. 바느질을 다 마치고 상자를 다시 침대 밑에 넣어뒀어요.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고마워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왜 그 봉투를 안 봤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르게 들렸어요. 이건 나중에 형님 거야.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 단순한 바느질 도구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침대 아래를 확인해 봤어요. 그 바느질 상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심히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년 가을과 똑같은 상자였는데 왜인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바느질 도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런 봉투도 여전히 구석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깨셨어요? 숨이 가쁘신 것 같았어요. 말하기도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무릎 위에 상자를 보시더니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그거 꼭 챙겨라. 네. 누구? 저도 안 된다.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봉투 쪽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그거, 미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만져봤어요. 두꺼웠고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긴장됐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회진을 돌고 있는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체온 좀 재볼게요. 상자를 다시 침대 밑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라면 분명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미라가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혹시 시어머니만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까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봉투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건 수요일 새벽 4시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시면서도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고 하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지연아, 고마웠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굴었어요. 조화도 보내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형님, 장례 치르느라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3일장을 마치고 병실로 마지막 정리를 하러 갔어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문득 그 바느질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잠깐 밖에서 기다려요. 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남편이 나간 후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이니까 혼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서 상자를 무릎에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누런 봉투를 꺼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봉투 겉면에 작은 글씨로 지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몇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오래된 종이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소를 읽어보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지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확인해 보니 3년 전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 서류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하게 써져 있었어요.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평생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미라는 나랑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멀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눈앞에 이익만 좇았거든. 그래도 내 딸이니까 미워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정말 딸처럼 나를 돌봐줬지. 밤늦게 병실에서 지켜주고 아플 때마다 손잡아주고 외로울 때마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잖아. 평생 내가 나 옆을 지켰으니 내가 가진 것 중 정말 내 힘으로 산 단칸방 하나는 내 이름으로 남긴다.
미라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거든. 이 집은 내가 젊을 때 푼돈 모아서 산 거야. 미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 월세 받으려고 산 거였지. 지금도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미안하다, 지연아. 미라 때문에 고생했지? 그래도 넌 착하니까 끝까지 참아줄 줄 알았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사랑한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온 건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오래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월세였습니다. 3년 동안 꼬박꼬박 들어온 돈이 모여서 제법 큰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다 준비하셨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도둑 취급하고 빚쟁이로 만들려던 미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든 걸 정리해 두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함, 고마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울고 있어?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등기권리증과 편지를 건네줬어요. 남편이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남편이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고개를 떨었어요. 내가 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다. 남편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미라 눈치만 보고 너 편도 안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등기권리증과 통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누워 계셨던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걸 모르고 있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일부러 비밀로 하셨나 봐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되던 불안감과 절망감이 사라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라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대부분. 그럼 빨리 상속 포기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병원비 정리해야 하거든요.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라 씨, 그 이야기는 만나서 하죠. 만나서요? 왜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뭐요?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미라와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그 다세대 주택 근처 카페였어요. 가방에 등기권리증과 편지를 넣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더 이상 미라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그 마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미라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형님,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상속 관련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만날 장소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다세대 주택 근처 카페로 정했어요. 제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어요. 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형님, 앉으세요. 인사는 건성이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됐어요. 그냥 이야기하죠.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엄마가 형님한테 뭐 준 줄 아세요? 시작부터 도발적이었어요. 어차피 다 나눠야 하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미라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바느질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미라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내 손에 쥐어준 거야. 이건 나더러 지키라고 하셨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라가 상자를 당겨서 뚜껑을 열었어요. 바느질 도구들이 보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런데 상자 안을 뒤적이다가 봉투를 발견했어요. 등기권리증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미라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서류를 꺼내서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거였어요. 엄마가 나한테는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미라는 나랑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멀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미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또박또박 읽었어요. 빚과 욕심은 너희가 각자 감당해라. 지연이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자식들과 자기 집 마련해서 살아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더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글씨예요? 네. 직접 쓰신 거예요. 언제? 3년 전부터 준비하셨나 봐요. 미라가 등기권리증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정말 3년 전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누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미라에게 인사했어요. 형부님도 이걸 아셨어요? 미라가 편지를 흔들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알았어. 남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누나는 이미 상속 포기 각서 썼잖아. 이 집은 지연이가 지킨 어머니 마지막 선택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라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머니께서 그런 분이 맞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누나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많은 걸 보고 계셨어요.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님이 뭔가 꾀를 낸 거죠? 꾀라뇨? 어머니 정신이 없으실 때 서류에. 미라 씨,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신 멀쩡하실 때 하신 일이에요. 3년 전에 이미 정리하신 거라고요. 미라가 다시 앉아서 편지를 읽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모든 글자를 확인하면서요. 평생 내가 나 옆을 지켰으니. 편지 내용을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미라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낼게요.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요? 월세로 모인 돈이 있어요. 통장을 보여줬어요. 3년간 모인 월세가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미라가 그 통장을 보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께서 다 계획하셨던 거네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가 받을 만하니까 주신 거야.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고 보자. 마지막 말을 던지고 카페를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라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의지가 명확하게 편지로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과 둘이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병원비부터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 준비해야죠. 미안해,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오랜 갈등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을 보러 갔어요. 2층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대학생이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네. 남편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니까 소중히 여겨야죠.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미라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형님, 병원비는 정말 형님이 다 내실 거예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그럼 저는 손 뗄게요. 그것이 미라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취업이 되어서 첫 월급으로 시어머니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할머니, 고맙다고 전해드려요. 수진이가 제사상 앞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힘들어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집 한 채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다세대 주택에서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2층에 저희 가족이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층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작은 간병도우미 사무실과 상담실로 꾸몄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호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벽에는 마음 편한 돌봄센터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글씨였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한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저희 아버지 모실 곳을 찾고 있어요. 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보죠.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떤 병원이 좋은지, 간병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돈 많은 병원이 아니라 마음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일용직 일을 줄이고 건물 관리와 세입자들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일이 생기니까 표정도 밝아졌어요. 오늘 1층 정기 점검하고 옥상 배수구도 청소했어.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얘기해 주었어요. 예전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어깨를 펴기 시작한 게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딸 수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멈추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엄마, 교재 왔어요. 수진이가 두꺼운 책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정말 이 길로 갈 거야? 네.
할머니처럼 버려지는 어른들 없게 만드는 게 내 꿈이 됐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가끔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연락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병원비를 혼자 내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감당되세요? 억울한 듯한 내용들이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는 피로 가족을 계산하고 누군가는 돈으로 가족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마음으로 선택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병원 가방 대신 사무실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마음 편한 돌봄 센터의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나눠드릴 생각이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들국화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긴 것은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물려받은 저는 이제 다른 노인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운 시간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도 혼자 떠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